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말하다의 김범수입니다. 오늘도 고전에 관한 다양하고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전문가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태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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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의 고전은 과연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대 민주공화정을 표방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삼권 분립. 그 원리를 처음 제시한 기념비적인 저서가 바로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이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는 없다.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은 최초의 삼권 분립 국가인 미국의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근대 유럽의 법학과 정치학에도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오늘날 그의 저서 법의 정신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는 몽테스키웨의 입장을 초월해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자, 오늘의 고전은 바로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입니다. 야, 몽테스키웨 이름 굉장히 긴 거 아시죠? 네, 외울 수 없이. 외울 수 없이 굉장히 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못 외우겠더라고요. 거의 기억하십니까? 두 줄이던데요, 거의. 아, 전체 플레임. 플레임. 김경희 교수님. 요즘 자꾸 그 기억력이 떨어져서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해드리죠. 굉장히 길고 귀족이라서 드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겠죠. 네. 실제 몽테스키가 이제 그 프랑스 남부의 보르도에서 태어났었는데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 지방. 네, 보르도 근처에서 태어났었는데 실제 큰아버지 백부가 실제 고등법원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친으로부터 그러니까 부친도 돌아가셨고 큰아버지가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자기를 이제 그 몽테스키한테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장, 보르도 지역의 고등법원장을 지냈던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보다는 일찍 자기는 파리로 올라오죠. 파리 올라와가지고 어떤 그런 문학적인 재능도 있었던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시대를 이제 풍자하면서 이제 프랑스의 쉽게 말해서 살롱교에 데뷔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자기 어떤 그 발언들을 해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사상가로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몽테스키웨를. 네. 아, 저만 그런가요? 교과서에서 딱 나왔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의 창시자라고 외웠던 창시자.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사상가. 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문학가이기도 했죠. 문학가이기도 했고. 예. 오. 그래서 페르시아의 편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그 작품이 더 재밌었는데 왜냐면 이제 법의 정신은 워낙 길고 좀 전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없잖아요. 네. 정치에 대한 이야기고 논문에 가까운 글인데 페르시아의 편지는 아주 풍자적으로 당시 프랑스 사회의 어떤 그 비리나 어떤 풍속을 굉장히 재미있게 비판하고 있어요. 당시 사상가들은 보면 문학적인 글쓰기랑 철학적인 글쓰기를 완전히 나누지 않았거든요. 아, 몽테스키웨가 그냥 법의 정신만 보면 솔직히 좀 많이 모범생 같거든요. 제가 볼테르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볼테르는 막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굉장히 혁명적이고 도발적인데 몽테스키웨는 딱 그 어떤 비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어떤 제한적인 의미에서지만 평등을 추구했던 온건한 보수주의자가 아닐까 싶었는데 좀 실증을 느끼고 파리로 올라온 걸로 보이던데 당시의 고등법원장이면 지금의 고등법원장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의 고등법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텐데요. 당시에 프랑스의 고등법원은 귀족들의 모임이었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비하면은 어떤 그 귀족들의 모임 플러스 법원의 역할도 일정 정도 가졌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하면은 귀족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몽테스키웨는 프랑스 보르도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고향 보르도에서 법률을 공부한 후 고등법원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프랑스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소설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출판하며 파리 사교계의 유명 인사로 등극하기도 했다. 그 후에는 아카데미 회원에 선출돼 유럽 각국을 여행하며 각국의 정치, 경제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정치 저서들을 저술하게 된다. 학문 연구야말로 인생의 온갖 번뇌에 대한 나의 최선의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평생 한 시간의 독서로 쫓아버릴 수 없는 걱정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떨쳤던 몽테스키웨. 그는 평생을 학문과 연구에 바친 진정한 정치 사상가이자 문학가였다. 당시 시대 상황은 루이 14세, 15세에 화려하면서도 어쨌든 프랑스 왕정이 약간 내리막길이다. 어느 정도였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은 이미 이제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뭔가 이제 그 군주와 귀족들의 권력이 분립이 되면서 이제 그 번영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말씀하셨는데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쓰고 나서 몽테스키에는 진짜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거든요. 뭐 베니스를 여행하기도 하고 이탈리아, 그러니까 독일도 여행을 하고 영국도 여행을 하면서 실제 여러의 그 정치 체제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영국을 보면서 되게 반했던 거거든요. 근데 영국은 되게 이제 안정적인 입헌 군주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프랑스는 계속 전제 군주가 있었던 거고 또 한편 자기 스스로가 아까 말씀하신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럼 귀족들이 뭔가 그 어떤 사회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갈 길을 모색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의 정신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좀 제시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 혁명 전의 상황을 주로 그럼 몽테스키에는 언급을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죠. 물론 몽테스키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실제 일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혁명으로 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법의 정신은 과연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책인지부터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법의 정신은 우리들이 흔히 이제 권력 분립의 사상가로 이제 몽테스키를 알고 있는데 물론 그뿐만 아니라 18세기에 프랑스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제시한 하나의 지침서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의 사상가들이 뭐 자연법, 자연권 뭐 이런 약간 추상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했었다고 한다면은 몽테스키에는 실제 인간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 그런 차원에서 법이 어떤 의미를 지녀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법의 정신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물론 앞부분에서는 법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그러니까 계속 분석되어 왔던 정부 형태들 그러니까 공화정으로서 귀족정과 민주정 그리고 군주정, 전제정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그다음 후반에 가서는 재밌는 게 실제 자연 환경들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어떻고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뭐 특성들, 성정은 어떻고 멘탈리티는 어떻다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나가서 또 그 뒷부분에서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얘기하는 거고 사회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역사적인 뭐 그런 거죠.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후반부에서는 프랑스의 고유한 법과 물론 로마법도 영향도 있는 거고 프랑스의 비록 절대 왕정이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법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지 프랑스가 잘 번영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실제 이제 권력의 문제, 법의 문제 그리고 상업의 문제들을 언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귀족의 입장에서 노블리스 오블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법의 정신의 책을 쓴 건데 그거는 마키아벨리의 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마키아벨리도 그 입장에서 좀 책을 써서 군주제의 어떤 번영을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주제 번영 플러스 군주제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군주의 그 절대적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는 게 저희 마키아벨리의 로마서 농구에서 보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그래서 로마서 농구에서도 사실 프랑스의 고등법원을 아주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특히 파리의 고등법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역마다 이제 고등법원이 있었지만 파리의 고등법원은 왕의 칙령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파리 고등법원에 그 일종의 사인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었죠. 근데 그게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게 절대군주제 루이 14세, 15세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몽테스키는 거기에 힘을 좀 실어주고 싶었던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우리 홍 교수님 나오시니까 몽테스키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데 한권 분립은 되게 책에선 정말 부분적이더라고요. 아, 읽어보셨어요? 예, 아니 그 법의 정신에 보면 뭐 군주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공화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전제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지금 예. 말씀하신 부분들이죠. 예, 그런 쭉 것들이 적고 예. 아직까지 그 좀 분명하게 구분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면 더 이 몽테스키의 생각이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몽테스키에는 그 공화제, 군주제, 그다음에 전제정 이렇게 나누는데요. 공화정은 그러니까 군주제라고 하는 1인 지배 체제와는 다른 다수 지배 체제와 관련되는 게 바로 공화제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공화제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민주제와 귀족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수 인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제, 그다음에 귀족들이 주로 지배하는 귀족제. 그다음에 군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지배하는 거고 전제정은 군주제이긴 군주제인데 한 명이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제와 전제정의 차이는 한 명의 군주가 지배하지만 법에 의해서 제한된 권력을 입헌 군주제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군주제고요. 전제정은 군주제이긴 한데 군주제와는 달리 한 명의 군주가 법이 아닌 자의에 의해서 자의적인 지배 체제라 해서 가장 안 좋은 체제를 전제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 말씀 나온 김에 지금 귀족제, 민주제, 군주제 이런 것들의 정치 체제의 다름이 법의 정신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거 책에 기술되어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귀족제부터. 그러니까 법의 정신이 그러니까 각각의 정치 체제, 그러니까 민주정 같으면은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거고요. 평등. 예, 예. 귀족정 같으면 절제, 네? 절제, 모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절제라는 게 있는 거죠. 귀족들이 각각의 절제를 통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원리들이 작동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군주정 같으면 명예가 있는 거겠죠. 네? 명예. 군주제는 명예. 예, 명예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명예인가요? 군주제는 독재나 전제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때 그게 나름대로는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제가의 명예는 군주의 명예입니까? 그러면은 그러겠죠. 군주의 명예겠죠. 그게 법의 정신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잘 지켜지는 정치 체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군주정에 합당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면에 아까 자의적인 통치로서 전제정을 얘기했다면은 그건 공포가 작동을 하겠죠. 예. 공포스럽죠. 네. 독재는 공포스러워요. 무섭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그러니까 귀족정이나 민주정이나 군주정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할 경우는 결국 모든 게 결국은 전제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제정은 인간성에 무서운 해를 끼치므로 그것을 제한하는 악마저도 선이 되는 것이다. 당시엔 어쨌든 몽테스키에는 군주제 그런 거죠. 군주제 살고 있었는데 군주제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몽테스키에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몽테스키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형태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럼 공화정에서는 어떤 게 법의 정신입니까? 몽테스키에는 그러니까 귀족정과 민주정을 두 가지를 다 공화정이 공화제로 봤던 거죠. 귀족제와 민주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화정은 그 하부 단위로 군주제와 민주제가 귀족제와 민주제가 있는 거죠. 그럼 몽테스키에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던 것 같은데 근데 딱 또 민주주의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제군주 시대와 그리고 이후의 민주주의 사이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몽테스키의 사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든 간에 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서 공화정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군주정의 요소하고 귀족정의 요소하고 민주정의 요소가 결합된 일종의 혼합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각각의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계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군주 권력과 귀족 권력 그리고 평민이라고 하는 민주정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일정하게 혼합정인 거고 권력 분립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몽테스키가 그 권력 분립의 사상가로 잘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세 개의 정치 체제의 결합이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것들이 일종의 기능적인 분립과도 그렇네요.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군주정이라는 건 자체는 어떤 집행권인 거겠죠. 그렇죠. 귀족들 같은데 여기서 이제 지금과 같은 삼권 분립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귀족은 일종의 상원인 거고 민주족은 하원 형태로 있었던 거겠죠.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상원인과 동시에 행정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당시 어떻게 보면 네. 엑스큐션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하원을 통해 가지고 입법의 기능도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사법 기능이 있긴 하겠지만 사법권은 군주 규정에 사실은 군주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든 간에 몽테스키에는 이 세 가지 계급, 계층의 분립과 이런 기능적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분립을 같이 결합시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 고대적인 전통에 있어 왔었던 혼합정의 전통과 근대로 이어지는 부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삼권 분립과를 결합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적인 흐름과 근대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었던 사상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들 그냥 쉽게 권력 분립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거죠. 삼권 분립의 기초. 그러니까 지금의 삼권의 분립의 개념과는 좀 다른, 그렇죠? 계층에 따른 기능의 차이, 또 역할의 차이, 그리고 그들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의 차이가 세 가지를 분류를 해낸 거네요. 그렇죠? 그죠. 예. 군주, 귀족, 일반 평민 계급 그죠. 예. 이렇게 지금의 삼권 분립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권력을 분립한 거는 맞으니까. 예. 근데 그것이 명확히 다시 근대로 이어지는 기능적인 분립과도 연결을 시켰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거고. 그죠. 그전에는 예.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도 처음이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저 또 작가님 질문해서 지금 권력 분립 얘기 나오니까 저도 좀 홍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가 그 고등학교 지금 뭐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권 분립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로크의 이권 분립인데 또 몽테스키에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삼권 분립을 얘기를 하는데 그 로크와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연결시켜 가지고 로크와 그 몽테스키에 관해 그 어떤 차이, 이권 분립과 삼권 분립의 그 차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김경희 교수님 이런 질문, 시대적 상황도 다르니까 몇년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이라는 걸 분리했기 때문에 몽테스키 아니 로크 같으면 이권 분립의 사상가고 그러니까 몽테스키가 명확히 사법적인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사상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법적인 권력이라는 것들을 몽테스키는 한편에서는 군주 권력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군주에 종속되어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분립의 필요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떤 독자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삼권 분립과도 이제 연결되는 삼권 분립의 사상가로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명확한 의미에서의 삼권 분립은 아니지만은 그런 이제 단초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왕권과 귀족의 어떤 권한의 분점, 권력의 분점 이런 게 이권 분립으로 본 거고 몽테스키는 여기에 더해서 일반 시민들을 더 놓은 거죠. 평면의 권력도 있다고 했던 거고 또 한편에서 이제 사법적 권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로크는 사법적 권력에 관해서는 언급을 한 적이 없나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군주권에게 사법권 권력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몽테스키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당 부분 사법적 권력이 이제 군주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급적인 분할과도 관련되어 가지고 그걸 연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 그 독립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김경희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큐에는 시간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살았던 시절, 그리고 지역도 다른데 그런데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건 당시 어쨌든 군주제의 기능이 좀 더 확대되면서 국가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했다는 측면에서는 둘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더 다르고 어떻게 더 비슷한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큐가 16세기하고 18세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차이는 많을 텐데요. 마키아벨리 시기에는 절대 왕정이 나타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키아벨리 그 다루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위기 극복의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위기 해결자를 바랬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절대 왕정은 굉장히 제도적 차원이 그 제도적으로 안정됐던 차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절대 왕정이 그 나타나기 전의 시기와 절대 왕정이 확립됐던 시기 이렇게 차이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사람 다 그 군주라 하더라도 자의적인 지배에 의해서 폭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정치 체제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 그 속에서 절대적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 체제만이 자유라든지 어떤 그 살기 좋은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데는 그 서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주된 자는 특히
새롭게 군주의 자리에 오른 자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고지곳대로 미덕을 지키는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법의 정신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업의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법의 정신에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상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몽테스키에만 하더라도 뭐 군주 로마 사동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러니까 군주는 부유하더라도 시민들은 가난하기를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공화주의적인 덕성이 이제 함양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키아벨리는 그렇죠. 네. 근데 몽테스키에만 하더라도 이제 상업이 발달한 것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뭐.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영국을 방문하면서 영국에서 상업이라는 것 자체의 발달을 보면서 되게 이제 그 뭐랄까요 새로운 발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시민의 부가 축적되어지는 걸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몽테스키의 전에 이제 맨더빌이 이제 꿀벌의 우화 이런 데서만 하더라도 인간 이기심을 발현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더빌은 그것이 어떤 그 공동체 어떤 공적인 어떤 그러니까 선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은 분명히 이제 상업을 받아들여요. 아. 이제 그 사람들의 개인들이 이기심을 표현하고 상업의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고 실제 오히려 그런 상업이 사람들의 풍습들이라는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상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의 부에 관한 언급, 그렇죠. 또 일반 시민이 부해져야 된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세 가지 계급의 어떤 기능적인 분립이 명확해져야 개인의 재산이 보호되어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거겠죠. 근대사상의 어떤 시발점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정치 체제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테니까. 그리고- 근데 네, 상업이 하기엔 아주 중요한 거였던 아, 거겠죠. 그렇네요. 확실한 또 마키아벨리와 네. 몽테스키의 차이점이기도 하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네. 공화주의자로서의 어떤 공통점이 있고 그런 전체적인 대한 거부와 두려움이 리더에 대한 있었지만 견제 이런 것도 공통점이 있긴 하나 네. 시대적 상황이 변한 것 그리고 네. 어떤 지역에 따른 변화 네. 중에 하나는 역시 상업의 상권의 보고 네. 개인의 특히 네, 재산의 그런 거죠. 보고 네, 네. 상업의 발달과 자본주의를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자본주의가 평등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던 몽테스키웨. 그는 이미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귀족들에게 상업 활동까지 허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 우려했다. 귀족의 상업 활동은 모든 종류의 독점을 가져올 것이다. 귀족 계급의 상거래 활동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토지를 지배 및 복종 관계의 기반으로 봤던 봉건주의 시대.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면 봉건주의의 물적 토대를 뒤흔들 수 있을 거라 몽테스키웨는 믿었던 것이었다. 몽테스키웨가 법의 정신에서 풍토에 따라 이 각 국민들 그때 이제 국민이라는 말은 안 썼고 백성들의 어떤 뭐 문화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를 상당히 길게 묘사를 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은 일리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좀 굉장히 황당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면 아무래도. 추운 지방 사람들은 쾌락에 대한 감수성을 거의 갖지 않는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영혼이 고통에 덜 민감하다고 쓰면서 모스크바 사람에게 감각을 주려면 그들의 가죽을 벗겨내야 될 거라고 되게 심한 상상도 있고요. 또 편견도 많았던 것 같아요. 편견이 많았고 당시에. 또 한국 얘기도 나와요. 아,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에요? 정치적 노예제가 풍토성에 의존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더운 지방 사람들은 굉장히 나약하다. 그러면서 한국의 남방 민족은 북방 민족만큼 용감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것도 있는데 뭔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과 그 나라의 문화 또는 이제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구체적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불완전한 지식 또 틀린 지식도 많았겠죠. 그것에 그렇겠죠, 의거해서 인터넷이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것에 다 가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런 좀 편견이 많이 드러나기도 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운 거죠. 예, 네. 귀납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네, 정작가인 입장에서는 아쉬운 모두가 거고. 보편적으로 딱 입헌군주제를 처음부터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 맞는
어떤 정치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20세기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였던 레몽 아론 같으면은 그러니까 사회학의 시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인 그 사회 형태.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몬테스키에가 사회학의 시초이기도 사회학의 하네요. 시초다. 물론 이제 사회학이란 말이 19세기에 꽁트가 이제 처음에 소셜로지란 말을 쓰긴 했지만은 법의 정신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 사회에 다양한 어떤 뭐 멘탈리티도 있는 거고 토지도 있는 거고 자연도 있는 거고 사회 제도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어떤 그 정신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정신이 형성된다. 네, 에스프리가 형성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에스프리에 적합한 법을 찾는 것, 이게 몽테스키의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사회나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각각에 맞는 정신이 있는 거고, 그 사회에 형성된 정신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는 영국의 법의 정신이 있겠죠. 그렇죠. 프랑스도 프랑스의 법의 정신이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사회에 적합한 정치 체제가 있는 거고 권력의 형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홉스 그렇고 나중에 로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사회 계약을 거쳐가지고 국가를 구성하는가,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가 얘기를 했다면은 이미 몽테스키는 사회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실제 그 사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그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이 뭔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이전의 사상가들은 권리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권력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권리와 권력, 또 미시적인 거에서 거시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홉스랑 로크는 갔다면 몽테스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시적인 측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 또 이제 이전에는 그런 정부 형태들에 대한 분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몽테스키는 아까 사회학자로서 실제 그러니까 이런 정부 형태에 대한 분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실제는 그 사회에 대한 분류였다라고도 볼 수 있죠. 구성원들에 대한 그렇죠. 특성. 네. 그 사회 자연 환경이라든지 사회 환경, 제도, 법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맞는 정부 형태를 얘기했기 때문에 꼭 그 사람한테는 정부 형태의 분류가 결국은 사회에 대한 분류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큰 차이점이 있죠. 그렇네요. 혹시 김 교수님도 첨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영국 비교도 많이 나오는데 독일하고도 비교하면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독일은 뭐 칸트식으로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정언 명령이라든지 그 어떤 보편적인 것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몽테스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현실 사회의 특성 이런 특수성 속에서부터 생각을 하려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그리고 또 그 구체성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 귀족으로서 실제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의 정신에도 나오는 것처럼 권력의 분립을 통해서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계약론자들이 권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권력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권력에 대한 예민한 그 감수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들어가 보면 언급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영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영국 헌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법의 정신을 읽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한 7-8줄로 한 챕터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장 긴 챕터가 실제 영국 헌법에 대한 ЧP터거든요. 잉글리시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 헌법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몽테스키가 이미 따로 써놨다가 나중에 그 법의 정신에 끼워서 넣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아주 긴 챕터거든요. 그리고 잘 썼어요. 되게 재밌어요. 북인북이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영국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영국은 평가하기를 군주정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공화 정체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 명예혁명을 거치고 나서 영국이라는 자체가 군주하고 상원 하원을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혼합정을 잘 이루고 있는 정치 체제였다고 봤던 거죠. 그 측면에서 권력 분립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첫 번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영국은 이제 그 당시는, 그러니까 명예혁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국은 18세기에는 이제 뭔가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되면서 이제 그 상업의 발달이 잘 되고 있는 시점이었던 거고, 몽테스키가 죽고 나면 이제 산업혁명이 나오는 시점이었겠죠. 그 시기에 봤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상업의 발달 속에서 절대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패하지 않고 사람들의 습성이 잘 온화해지고
그러면서 풍습이 건전해지면서 이 정치 체제랑 잘 맞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법의 정신이 잘 구현되고 있다, 영국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어떻게 보면은 법의 정신에 가장 잘 맞는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는 나라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편에서 이 헌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잉글리시 컨스티튜션이라고 컨스티튜션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할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 것도 사실 쟁점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흔히들 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영국은 헌법이 영국은 관습법. 네, 헌법이 없죠. 그러니까 성문화된 헌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헌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관습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하나의 규범들인 거죠. 그런 것이 헌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에 의해서는 컨스티튜션이라는 말을 그냥 정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굳이 성문화된 우리가 뭐 1948년에 우리가 만들듯이 헌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것.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도 그런 있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명확히 영국 헌법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은 성문화한 것은 없지만은 법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적합한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러니까 컨스티튜션 그 어원 자체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합의된 어떠한 뭐 체제라고 볼 수 그런 있으니까 구성인 거죠, 사실. 구성인 네, 그런 거겠죠. 거기도 네, 하고 하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몽테스큐에는 그 영국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 거겠죠. 어쨌든 사회가 안정이 돼 있고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그러니까 모습도 좋고 네. 편안해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부러웠었나 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루이 15세기 시기 왔으니까 그런 이게 전제정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영국적인 입헌 군주정으로 가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고 보겠죠. 거기서 이 영국 헌법을 이야기하면 영국을 이야기하면서 영국적인 길을 바랬겠죠. 그러면은 군주와 귀족이 일정하게 권력을 분립하고 기능적으로도 분립하면서 어떤 적합한 정치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가 상업적으로도 번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의 영국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이권 분립만 돼 있는 거지 삼권 분립까지는 안 간 상황 아닌가요? 당시에서요? 네. 몽테스큐에는 삼권 분립을 세 가지 층으로 나누고 네. 기능적 역할을 얘기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군주 권력과 상원 하원이 있으니까 아, 상원 하원을 하나의 네. 또 다른 별도로 그렇게 봤던 거겠죠. 그리고 일정하게 그런 것에 이제 기능적인 분립을 이제 맞추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적인 흐름 속에 있었던 혼합정, 그러니까 귀족 군주정과 귀족정과 그러니까 민주정의 혼합이 잘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게 그 몽테스큐 같은 경우는 그 로마 흥망성쇠에 관한 또 책도 썼거든요. 이거 법의 정신 쓰기 전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몽테스큐에는 고대의 모범인 로마를 통해서 프랑스를 봤으면서 당시의 모범인 또 영국이 있었던 건데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고대의 모범인 뭐 로마밖에 없었으니까 이 두 사람의 또 참 차이라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요. 특히 몽테스큐에서는 방금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왜 이렇게 잘 나갔을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치 사상가라든지 고전을 쓰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고담 중론보다는 당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당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을 때 당시에 그 영국이라고 하는 당시 체계가 어떤 뭐랄까요 그 교훈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것을 갖고 와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영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좀 행복했던 사람인가. 사례 분석이죠.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요. 예. 고전의 로마 시대의 고전의 모습을 가지고 오면서도 현재 어떤 잘 나가는 케이스를 공부를 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입히는. 18세기 초반 영국을 여행한 몽테스큐에는 자신의 조국 프랑스와 비교해 선진화된 영국에 찬탄을 금치 못했다. 영국은 유럽의 다른 어떤 지역과도 닮은 점이 없는 나라다. 법으로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성공한 영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민이다. 그런데 그 영국의 법 체계를 부러워하는 그 몽테스큐의 마음도 재밌는데 또 영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랜드 투어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랜드 투어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가고 싶은 영국인들의 그 선망을 표현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특히 영국 귀족들의 자녀들을 일종의 이제 교양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거의 몇 년 동안 보냈대요. 예, 몇 년 동안 보내서 뭐 이탈리아에서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또 프랑스에 가서는 뭐 사교계
어떤 댄스도 배우고 그 사교계의 예절도 배우고 이렇게 문화와 예술과 역사를 함께 배우는 그런 그랜드 투어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밌네요. 그럼 예. 미국에 한때 왜 로즈 장학생 가는 게 꿈이기도 한 것처럼. 예, 그런 서로의 선망하는 게 영국은 정작 또 자신들에게 부족한 문화나 예술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선망을 그랜드 투어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몽테스키우에는 이 법, 정치에 관련된 이런 거를 부러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짐이 곧 국가다. 왕이 곧 법이며 국민은 왕을 위한 존재로 생각되던 시대. 몽테스키우에는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 아래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 말한다. 신은 우주와 관계를 맺는다. 즉,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법은 곧 신이 천지를 보존하는 법과 같다. 인간도 신과 자연처럼 서로 규칙을 지키며 평등한 관계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구절. 동시에 권력이 법과 평등을 훼손하면 권력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몽테스키우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사실은 참 이게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란 말은 그렇게 정립되지 않았다. 예,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었고 실제 몽테스키우를 민주주의라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 이걸 이제 민주주의로 봤기 때문에 실제 몽테스키우를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몽테스키우는 오히려 이제 그 대의제 대표제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정치를 통치할 수 있는 잘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기능 그 정도의 해안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 그래요? 거기까지는 네, 얘기를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피플들이 그러니까 보통의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은 선출하는 그렇죠. 근데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리고 피플이 그렇죠. 보통 사람들 그걸 잘 선출해 가지고 그들이 숙고하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보통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대의제의 기본을 마련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의제 대표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대의제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었을 때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냐 대표냐. 대리는 보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거는 집적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거는 보내놨는데 우리가 뽑아서 보내놨는데 우리 의사를 제대로 대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대표라고 하는 것보다 대리라고 하는 요소가 강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몽테스키우 같은 경우는 일반 인민들이나 민중들이 뽑아서 보냈었을 때 그들의 제대로 된 의견을 그러니까 선출돼서 간 사람들이 제대로 대표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몽테스키우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그다음에 어떤 현대화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는 지금과는 달리 약간 우중 정치와 조금 비슷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귀족들 입장에서 그렇죠. 기존의 그렇죠. 그 앙시앙 레짐 측에서 바라본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몽테스키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측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귀족이고 귀족주의라는 아까 귀족들의 능력을 믿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다시 대리로 돌아가자면은 아마 대리보다는 대표 요거를 좀 더 강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몽테스키우가 영향을 준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1748년에 이제 법의 정신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몽테스키의 바람대로 파리의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권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흔히 이제 모프라고 하는 얀세니스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모프의 반란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성공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영국적인 길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없었을 수도 있죠. 네. 없이. 그 영국의 파리의 고등법원이 그러니까 모프의 반란 시도에는 그게 실패를 하죠. 1770년대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실패를 하면서 오히려 이 얀세니트 신부들이 전부 쫓겨나고
이제 그 왕권이 급격히 강화되는 방식이 되었던 거죠. 그게 성공했다면은 영국적인 길을 입헌군주를 갔을 텐데 실패하면서 혁명으로 갔던 거죠. 근데 사실 혁명 시기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표현하기를 루소와 몽테스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이렇게 진동했다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아, 그래요? 프랑스 혁명 같은 거 급진화되면 루소적인 인민 주권이 강화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코뱅 독재가 있었다가 이제 1795년 테르미도르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몽테스키적인 길로 한번 시도를 또 하죠. 아, 그렇게 볼 그런 수도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19세기 프랑스 같은 경우도 급격히 혁명으로 갔다가 또 한편에서 이제 몽테스키적인 방식으로 온건한 입헌군주적인 시도를 해봤다가 이 왔다 갔다 계속 그 사이를 진동하죠. 몽테스키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몽테스키가 귀족 권력을 옹호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시대는 이제 현대적인 민주주의 내지는 그러니까 평민들의 권력이 이제 확장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귀족 권력 기대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약간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냥 그래서 보수주의자라고 비판하는 흐름이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좀 더 평가 좀 해보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몽테스키? 그러니까 몽테스키는 각각의 뭐 민주주의 같으면 아까 평등인 거고 귀족주의 같으면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군주주의 같은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이 결합하고 있는 정치 체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봤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사회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충실했을 때 그것들은 일정한 어떤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혼합정을 얘기했던 거고 그것들이 권력 분립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일정하게 그것들이 극단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등이 극단화되면 그건 민주주의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지는 명예가 극단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되는 건데 그 각각의 역할들을 또 그 원리들이 일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조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체제의 혼합인 거고 또 한편에서는 사회의 어떤 혼합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제목도 법의 정신이고 네. 그 법을 공부하시고 법을 통해 평생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공정함을 중시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은 보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명예와 어떤 공정함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리고 이제 공감이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도 좀 보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법의 정신이지 않을까. 사법권의 독립이 법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법관들의 어떤 사적인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삼권 분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수백 년 전에 몽테스키웨가 주장했던 그 삼권 분립이 아직도 그 어떤 특정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에 의해서 여전히 가로막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그분들도 예. 문제시 됐던 분들이 좀 읽어봤었으면. 법의 정신은 이런 거라고. 예. 법의 궁극적인 역할이 시민들로 하여금 절제를 유지하게 해주는 어떤 제도적 가장 핵심적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고 한다면 갑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의적인 지배 현상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건데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절제의 정신이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그 법치의 정신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렇군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문장이 이거였거든요. 지식은 사람을 온화하게 만든다. 이성은 사람을 인류애로 이끈다. 인류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편견뿐이다. 이 문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태생적으로 보수주의자지만 인류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가 아닐까. 인류애와 공정함에 대한 감각, 명예에 대한 중시 이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태어난 그 계급은 보수주의이지만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 열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견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지식이고 인류애라는 것. 그래서 저는 법의 정신을 처음에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편견도 많고 그래서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의 몽테스키오의 어떤 그 핵심적인 정신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기로 했어요? 예,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보수주의자지만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몽테스키오의 법의 정신은 이거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홍 교수님부터. 뭐 쉬운 건 아닌데 그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몽테스키오 법의 정신은 한국인에게는 한국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묻는 책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국의 가장 적합한 정치 체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실제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부터 계속 찾아왔는데 지금까지도 고민이죠. 그죠? 네. 어떤 그러니까 뭐 대통령제냐, 뭐 의원내각제냐, 뭐 상원이냐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그 서구의 어떤 특정 제도들이란 것들을 뭐 잘 되고 있는 제도들이 있겠죠. 거기서 그걸 가져와서 적용해 보는 건데 저 볼 때는 몽테스키오는 묻는 것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의 정신에 맞는 정치체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에게의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한국 사람들에게서 한국은 결국은 자유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들이 살아온 역사가 어떤 거고 우리들의 사회 풍습은 어떤 건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서 거기에 맞는 정치 체제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의 법의 정신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몽테스키오의 법의 정신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보통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편견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진리는 다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그 귀족다움이 혹은 고상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이 될 수 있는 거고 회의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의 정신을 읽으면서 한국의 그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라고 해야 된다는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홍 교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고전이니까요 법의 정신 우리가 읽으면서 귀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고상함을 갖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계층 계급으로서의 귀족이 아니라 사람됨의 고상함, 서로 이렇게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내 것만 주장하지 않는. 좋습니다. 흥미로워서 좋아요. 예. 자, 우리 정 작가님은? 저는 귀족의 눈에 비친 민주주의의 가능성인 것 같아요. 본인은 귀족인데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아니었는데 후대 사람들은 몽테스키오를 민주주의의 어떤 초석을 놓은 학자로 사상가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몽테스키오의 기본적인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생각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류애와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랑도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사랑이 이제 그 커플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인류애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 대한 사랑. 예. 자신이 아주 프랑스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뭘 받았는지 고마워하고 그런 사람들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인류애나 뭐 조국애나 이런 것들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인이 민주주의자를 자처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어버린 본인의 운명과는 달라진 그런 재미있는 사상가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몽테스키오의 법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세 분 전문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하고요. 자, 오늘 몽테스키오의 법의 정신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권 분립을 정치 이상으로 표방한 최초의 인물 몽테스키오. 18세기 그가 주장한 삼권 분립론과 입헌주의는 한낱 책 속의 정치적 이상에 불과했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평민을 권력의 주체로 부각시킨 그의 정신은 이후 계몽주의 정치 철학의 횃불이 되어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물론 평등 속에서 태어난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이 이러한 평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들은 법에 의해서만 다시 평등해질 수 있다.
권력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속박당하고 차별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이 법이다. 귀족이었던 몽테스키웨가 평민들에게 법의 권력을 건네주려 한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